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렌즈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거 한번 볼 건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 폰을 잘못 만지다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갑작스럽게 종료가 됐는데 이번에 그냥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땡기죠. 자,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했는데, 이제 우성이냐, 열성이냐, 이거는 문제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적을 해가지고 구해야 돼요.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엄빠가 있을 때, 어, 곱슬인데, 아기가 뭐 예를 들어 뭐 직모가 나왔어요. 그러면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났죠. 예, 뭐 갑툭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모가 없었는데 요 세대에는 직모가 없었는데 갑툭튀 해버렸죠. 직모가. 그럼 이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곱슬이 우성이고 직모는 열성이다라고 추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엄마랑 아빠는 잡종이고 이렇게 하면 아까 그 뭐지 분리의 법칙 할 때 표 그렸던 거 생각나죠? 그거대로 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4분의 1 확률로 요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왔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잡종이고 튀어나온 형질이 열성이다. 열성은 열성 순종이 돼야만 표현되기 때문에 잡종에서는 이게 표현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의 1 확률로 열성 순종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3분의 1이 아니고 25%의 확률로 탄생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사실입니다. 특정 형질에 대해서 이게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 빈도가 같다, 상염색체. 빈도가 다르다, 성염색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X 염색체를 다루게 되는데 우리 성염색체는 X랑 Y가 있잖아요. 근데 Y는 남자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Y 염색체 유전은 뭐 남자만 100% 유전되니까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X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물론 뭐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뭐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빈도만 가지고는 사실 정확히 좀 알기는 어렵죠. 자, 그다음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랑 뭐 태어날 자손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뭐 유전병에 걸릴 확률은 마찬가지 여기서도 확률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잡종이니까 안다면 만약에 뭐 어찌어찌 계산해서 이걸 잡종으로 구했다 치면 직모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25%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가계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연구 방법들입니다. 집단조사. 특정 지역이나 인종들을 대상으로 이제 통계를 해가지고 뭐 유전자 빈도, 뭐 변이, 뭐 질병 이런 걸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쌍둥이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 쌍둥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란성은 그거죠. 하나의 수정란이 이 버그 걸려가지고 초기에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아기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수정란이 있으면 쪼개지면 2세포, 4세포, 뭐 이렇게 쪼개지면 8세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딱 쪼개지고 2세포에서 리셋된 거야. 리셋돼 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2세포, 4세포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어쨌거나 이거는 특징이 하나가 둘로 나눠진 거니까 유전자 구성이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의 차이 이거는 무조건 환경입니다.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서
당연히 일란성 쌍둥이가 그 연구 가치가 큽니다. 자, 이란성은 그냥 두 개의 난자가 각각 수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란이 두 개 됐다고 보면 되겠죠. 뭐 모두 영향받고 그래서 사실 이 쌍둥이 연구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는 뭐 부잣집, 하나는 가난한 집 이런 식으로 아예 환경이 다른 집으로 각각 입양되는 거. 사실 이게 연구하기는 가장 좋습니다. 뭐 얘네들한테는 불행이겠지만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 핵형 분석을 하거나 뭐 염색체 뭐 이상에 의한 유전병 알아내거나 뭐 이런 건데 요새는 이 배양 기술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이제 뭐 DNA 염기 서열을 그냥 쭉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서열 자체를 뽑아낼 수 있어요. 60억 개 이거를.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 감소분열 수업하다가 이제 이거를 했어야 됐는데 그래도 지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 교과서 126쪽 보겠습니다. 생식세포의 유전적 다양성 이거는 이제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겁니다. 이 유전적 다양성은 아마 우리 1학년 통합과학 할 때 잠깐 배웠을 건데요. 이 유전적 다양성이 큰 종은 무조건 좋습니다. 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렝게티의 치타? 치타는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애들은 뭐 요 세렝게티 지역이 조금만 뭐 추워지거나 이러면 다 죽어요. 그냥. 그죠? 근데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 뭐 다 뭔가 조금씩 다르고 특징이 다 있어. 같은 종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재앙이 왔다? 재앙이 왔을 때도 그냥 몇 명이 죽어도 알겠죠? 이런 살아남은 애들이 종족을 보존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 적합한 개체가 존재한다.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환경 변화에 적합한 게 존재할 거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절멸이 아니라 이 살아남은 놈이 이제 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크고 종 안정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등생물에서 유성생식이 대세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성생식이야말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입니다. 왜냐? 두 개체를 섞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섞습니까? 뭐 둘이 합체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죠. 얘가 이제 정자를 만들어내고 얘가 난자를 만들어내서 두 개를 합쳐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건 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왜냐? 2n에서 n으로 이 개수를 줄일 때 어떻게 줄이느냐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수 1분열에서 이제 2n에서 n으로 변할 때 이때 유전적 다양성이 이제 그 크게 확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 하나 중에 한 쌍 중에 하나를 고르고 2번 중에 한 쌍이죠. 하나를 고르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염색체 46개잖아요. 그럼 23쌍이제? 그러면 23번 이걸 하는 거지. 아니죠. 그러니까 염색체가 이렇게 있잖아. 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속염색체까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자에 들어갈 때 감수 이분열할 때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거든.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뭐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23번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두 개 중에 하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2의 23승가지가 나옵니다. 알겠죠? 컴퓨터라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약 800만 가지가 돼요. 그러면 난자도 마찬가지로 뭐 정자가 요걸 하면 난자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수정이 되면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의 46승가지가 나와버립니다. 약 64조가지.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뭐 만약에 뭐 여러분이 뭐 타임머신을 타고 뭐 여러분의 생일로 돌아간다? 뭐 정자 하나만 삐끗해도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확률이 희박합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그 여러분이랑 유전자가 아예 똑같은 동생이 태어난다? 그 확률이 64조분의 1인 거죠. 같은 부모인데도.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가 됩니다. 있죠? 동일한 동생이 태어날 확률은 이거다. 근데 여기서 또 변수, 교차가 있습니다. 이 교차라는 건 이제 정자 형성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에서 교차가 일어나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가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을 때 살짝 이게 교환될 수 있다고 했죠. 뭐 예를 들어 상동 염색체 쌍이 있으면 EN에서 이거는 뭐 엄마한테 받았던 거, 요거는 뭐 아빠한테 받았던 거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요 염색체 일부가 교환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엄마 거에 아빠 거 조금 붙은 하이브리드 콜라보레이션 염색체가 돼버립니다. 맞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엄마 거 받은 거랑 이 콜라보레이션 엄마 거랑은 또 다르다 아이가.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교차가 변수인데 이게 문제는 교차가 얼마나 될지도 몰라요. 알겠죠? 지금 이거는 1번을 예로 들었지만 2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3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뭐 1번, 3번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게다가 교차가 됐을 때 이만큼 교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끄트머리 조금만 될 수도 있고 엄청 많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도까지도 모르는 거죠. 알죠? 그러니까 많이 교환, 적게 교환 아니면 뭐 어디 갔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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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노? 뭐 몇 번에서 교차가 될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교환될지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실제 경우의 수가 무한대가 나와버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거보다 훨씬 더 희박합니다. 아예 그냥 여러분의 도플갱어는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간의 유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상염색체 유전 나와 있는데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단일 대립 유전돼 있죠.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저번 시간에 봤던 완두콩을 예로 들면 뭐 주름이냐, 뭐 둥글이냐, 뭐 노랑이냐, 초록이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단일 대립 유전입니다.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이다.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다. 인간의 유전 형질 중에 뚜렷한 거는 많이 없어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 뭐 키, 몸무게, 성적, 뭐 지능 이런 거는 우성과 열성이 거의 없고 환경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거의 우성 열성이 되거든요. 보세요. 눈꺼풀, 뭐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보조개 있냐 없냐, 혐알기 되냐 안 되냐, 이마선 뭐 O형이냐, M형이냐, 오케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했을 때 이마 모양이 있거든요. 귓불 모양, 뭐 귀가 이렇게 돼 있냐, 아니면 이렇게 돼 있냐, 알겠죠? 엄지 손가락 쫓쳐짐. 이거는 내가 엄지 손가락이 안 쫓쳐집니다. 안 되죠. 여기 요쪽이 굳었어요. 요쪽이. 이런 게 이제 우성 열성 뚜렷한 것들입니다. 자, 복대립 유전. 복대립 유전은 세 가지 이상인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노랑, 초록 말고 뭐 파랑도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이상인 거를 복대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두 개만 있으면 우성 열성 하면 되는데 세 개면은 서열을 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1, 2, 3등을.
대신에 이제 표현형이 조금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게 복대립 특징이고, 예를 들면 이게 대표입니다. 근데 얘는 또 특이한 게 A랑 B가 공동 우성이고 똑같고 얘가 열성입니다. 알죠? 우성, 우성, 공동, 얘는 열성.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혈액형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이제 적혈구 표면에 이제 항원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14번인가 17번인가 하여튼 염색체가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종류에 따라서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구분합니다. 표현형은 4가지, 여기 4가지가 있죠. 근데 유전자형은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AO, AA, 뭐 BB, 뭐 BO, 뭐 AB, AOO. 유전자형들이 있으면 O형, AB형, B가 우성이니까 B형, 얘도 B형. A가 우성이니까 아까 이거 B가 우성이라 했나? B가 우성, A가 우성이니까 A형이고 얘들 A형. A랑 B가 공동 우성이니까 이거는 그냥 AB형이 대표입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문제 내기 좋게 요렇게 이제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 종이가 좀 있어야겠네. 자, 유전자형 적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A형입니다. 얘네들은 B형이 됩니다. O형이고 표현형이 얘는 공동 우성이니까 AB형이 됩니다. 표현형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거 표기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이렇게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위첨자를 써서 씁니다. 요거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소문자 I 요거는 이렇게 알겠죠? 그거 이야기입니다. 교과서 134쪽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혈액형을 이렇게 다시 가르쳐 주는 이유는 이 가계도랑 혈액형이 그 두 개 좀 묶어서 출제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혈액형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이 시험에 내겠다는 뜻입니다. 혈액형을. 갑자기 또 지난 시험 범위 뜬금없이 나오면 이 분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거 응집반은 기억납니까? A는 알파랑 B는 베타랑 응집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 항A의 혈청이 알파고 항B 혈청이 베타였습니다. 그래서 항A에 응집하면 항A만 응집하면 A형, 항B만 응집하면 B형, 둘 다 응집하면 AB형, 두 개 다 반응이 없으면 O형. 이랬습니다. 성염색체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